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은 여전히 치송의 대상과 관련된 사례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A광역시 B구청장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갑이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자. 이제 법령이라는 것은 항상 법률 플러스 시행령이라고 했습니다. 법규명령의 줄임말이 아니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017년 3월 1일, 이제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날짜가 중요해집니다. 갑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입니다. 별표 23에 따라, 별표가 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또 갑은 2017년 3월 7일 날, 3월 2일인데요. 3월 7일 날 위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로 나뉘어졌죠. 처분을 하였고 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 날짜가 이제 둘로 나뉘었죠. 2일하고 그 다음에 7일로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하여 갑이 행정심판 청구를 하자.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년 3월 3일 날이요. 위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의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 라는 내용의 변경 명령 제기를 했죠. 뭐뭐 하라 이러면은요 명령이죠. 근데 그 명령이 재결의 형식으로 나와서 명령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러니까 바꾸면 그거를 변경이라 합니다. 그래서 변경 명령 제기를 합니다. 그거를. 같은 날 갑에게 결정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자, 송달. 그러니까 4월 3일 날 재결을 했고 4월 3일 날 재결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자, 위 재결에 따라 비구청장은 2017년 4월 10일, 날짜 4월 10일 갑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자, 여기까지 머릿속에 스토리가 살짝 기억이 되십니까? 이 흐름이. 그런데 갑은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도 여전히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이제 지문만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의 대상은 2017년 3월 2일자 과징금 부과처분. 날짜가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날짜를 보면은 두 개의 날짜가 있죠. 하나는 처분을 한 날짜인 3월 2일과 3월 2일 걸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인데 이 처분 이름만 끌고 왔죠. 700만 원 빼고요. 그래서 3월 2일자 과징금 부과처분. 물론 700만 원 과징금 부과처분 다 여기다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이다 이렇게 썼고요. 첫 번째 머릿속에 이걸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어라? 이거 좀 이상한 걸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B구청장이다. 만약에 변경 명령대로 재결이 취소의 대상이라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가 되겠지만 지금 부과처분이었잖아요.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청인 B구청장이 피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2017년 6월 12일, 6월 12일이면, 3월 2일로부터는 90일이 한참 넘어갔죠. 이거 3월 2일로부터는 90일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취소를 제기하면, 그 소송은 제소기간 도구가로 부적법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우리가 이제 사고의 함정의 오류가 있죠. 여기에 함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재결서를 받았다는 게 여기서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이 3번인데요. 틀린 게 왜 이제 틀린지는 우리가 해설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치송의 수소법원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있잖아요. 이것을 재판규범으로 삼아야 하는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시행규칙 있죠. 시행규칙에 별표가 재판규범이 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있습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근데 그거는요, 사실은 별표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시행규칙일 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의 문제가 나옵니다. 또 이것도 살짝 보겠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시승희 수소법원이 7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중하여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과중하여 재량권 남용에 대한 뭐죠? 이 재량행위라는 것을 지금 의도하고 있죠. 그 적정하게 산정을 했어요. 300만 원 이라 하더라도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재량행위는 가분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씩 이제부터 우리가 설명을 통해서 이 5개의 지문을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선택형은 어떤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져서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험 문제와 관련된 사례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들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하나를 해설하는데도 거의 한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분 문서가 이제 복수인 경우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지금 처분 문서, 즉 재결 문서를 포함해서 복수인 경우에 어떤 문서, 즉 처분 문서 하나인지 아니면 어떤 재결 문서가 취소의 소장을 접수할 때 그 소장에 첨부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요 소장의 형식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소장은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해야 할 문서인데요. 소장 이렇게 써져 있고요. 한번 써볼까요? 소장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인지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장은. 그 다음에 여기에 청구 취지가 나오고요. 청구 취지 1번, 2번. 그 다음에 여기에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런 말이 얹었습니다. 왜? 나는 판사님한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판사님의 판결을 구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탄핵 심판 그걸 보면서요. 판결을 구하는 대상을 그렇게 윽박지르고 구박하고 이러면은 그런 판결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 판결을 포기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정치행위로 나가고 있잖아요. 헌재가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그 사법체제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국헌문란 행위예요. 그 변호인들도 조만간 처분받아야 마땅해요. 그건. 그 다음에 청구원인 있죠. 청구원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청구원인 밑에 입증 방법이 있고요. 입증 방법 바로 밑에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첨부 서류란이 있는데요. 요 첨부 서류란에 처분서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소장 부분하고요. 소장 부분하고 이 첨부서 그 처분서 있죠. 처분서. 즉 취소 소송의 대상 있죠. 뭐뭐를 취소한다. 이 대상을 여기다 쓰고요. 뭐뭐를 취소한다 할 때 이 취소한다의 이 대상 있죠. 이 대상에 관련된 이 문서를 반드시 여기다가 첨부해야 됩니다. 필수 첨부 서류입니다. 이게. 요걸 모르니까 이 문제가 왜 나온지를 모르는 겁니다.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예컨대 A 처분을 취소한다. 그러면 첨부서류로 반드시 A 처분서를 여기다 첨부해야 돼요. 필수적 첨부예요. 그러면 문서가 여러 장이 나왔을 때 뭔가를 취소해달라 할 때 문서를 도대체 어떤 문서를 여기다가 첨부해야 되냐는 거예요. 물론 다른 문서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판사님이 그건 뭐 무해적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해롭다. 그런 다른 무관계한 처분서를 여기다가 붙인다 그래서 판사님이 이거 왜 붙였어? 뭐라고 타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죠? 필수적 처분 문서가 없으면 부적법 소각가 나온단 말이죠. 이것도. 아니면은 서류 보완 명령이 내려져요. 서류 보완하세요. 이 서류 빠졌네요.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변호인단이 우리가 그걸 왜 내냐고. 이렇게 되면은 부적법 소각가 나와요. 아니면 청구 기각 나와버리거나 변호인이 요구하는 원하는 상황이 안 나와요. 그러면 거꾸로 저쪽 상대방 판은 청구 인용이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자,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그래서 이 필수적 첨부 서류가 있단 말이죠. 그럼 필수적 첨부 서류를 붙이려고 봤더니 어라? 서류가 여러 개네? 그럼 여러 장 중에 도대체 어떤 서류를 붙여야 필수적 첨부 서류를 붙인 것이 될 것인가? 라는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소장의 첨부 서류는 필수적 서류 이어서 서류 미비시예요. 일단 서류 미비시 그 즉시 부적법 소각화하지 않습니다. 즉 서류 보완 명령이 먼저 떨어집니다. 서류 보완하세요라고 판사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또 판사가 나만 이렇게 억하심정에 좀 불평등하게 취급한다. 또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저번에 누가 김영현 변호사가 자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절대로 뭐 정말로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해버려요. 판사님이. 그래버리면 정말 있잖아요. 자기 의뢰인한테 매우 엄한 진짜 엄청난 이 불이익이 가해져요. 그런 변호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적법 소각화 판결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복수의 문서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판례의 판단 기준이 달라져.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수의 문서가 어떻게 있느냐. 즉 우리가 있잖아요. 참 제가 이제 신림동이나 고시촌에서 혹은 다른 유관 뭐 노무사 시험에서 이런 데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대부분의 사고가 그 만유인력의 법칙 있죠. 이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어떤 한 문장으로 모든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굉장한 착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판례 하나를 배우잖아요. 그럼 그 판례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각 경우에, 이걸 이제 경우의 수라고 봐보자고요. 각 경우의 수마다 판단 기준이 있어요. 수마다. 요거 외우는 게 법학시험이에요. 그래서 모두 숙지해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다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행시 관련 시험들은 전부 다 사례형만 대비하면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숙지해야 선택형도 맞아낼 수 있고, 심지어 기록형에 가서도 이 기록형이라는 건 딴 게 아니거든요. 변호사가 마치 게임 이론에 입각해서 상대방이 뭘 주장하잖아요. 나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 논리를 주장해야 될까? 근데 내가 논리를 발굴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법률 규정하고 법령 규정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그 법령 규정에 대한 판례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정확하게 더 정확한 판례로 더 정확한 사실관계에서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승패가 갈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TV로 생중계를 해버렸잖아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매체들이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걸 봤어요. 이미 그걸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몽령이니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계몽령이 없습니다. 설령 그게 계몽령이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에는 없어요. 헌법에 없는 거를 발령하면 그 즉시 위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헌을 하면 있잖아요. 파면 나옵니다. 그러면 왜 계몽령을 굳이 주장할까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계몽령을 주장해서 내란죄의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형을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몽령을 주장함으로써 사형을 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그 소송 전략이.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수의 문서가 어떻게 있느냐. 자, 그 경우의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의 수는요. 침입적 처분 문서를 받았어요. 자, 침입적 처분 문서는 문서의 형식을 받으면 침입적 처분이 발령되는 거죠. 즉 3개월 영업정지 처분. 그런데 일부 인용 재결 문서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재결이 나왔어요. 재결. 일부 인용. 그래서 3개월이 이제 1개월로 바뀌었어요. 1개월 영업정지로. 그럼 혹은 1개월 영업정지 처분할 것을 명한다. 라고 이렇게 일부 인용 명령 재결 문서가 명한다. 이렇게. 그렇게 나와서 거기 이 재결 문서에 따라서 혹은 명령 재결 문서에 따라서 일부 인용 처분 문서 혹은 일부 인용 침입적 처분 문서 있죠? 이거에 따라서 일부 인용 처분 문서를 이제 발령을 해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침입적 처분 문서가 발령되면 일부 인용 재결 문서가 나오거나, 자, 이건 취소 심판 갔을 때예요. 그 다음에 이건요, 취소 심판 갔을 때는 2개의 문서가 나올 수 있어요. 일부 인용 재결 문서 혹은 일부 인용 명령 재결. 가급적이면 명령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냥 일단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일부 인용 처분 문서 혹은 침입적 처분 문서에 따라서 일부 인용 처분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일부 인용 처분 문서에 나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는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지워버리고요. 자, 그래서 일부 인용 명령 제거에 따라서 일부 인용 처분 문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수익적 처분 문서예요. 수익적 처분 문서, 즉 옆집에 건축허가 나왔어요. 그러면 건축허가 취소 심판을 옆집 사람이 제기하죠. 제3자가. 그럼 이건 제3자가 받은 거예요. 제3자가. 그러면 제3자가 받으면 이 제3자가 받은 인용 재결에 따라서 옆집 사람은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해버립니다. 인용 재결에 따라서. 자, 이런 2개의 경우가 있고, 세 번째 경우의 수는 과세 처분 문서를 받았는데 감액 경정 문서를 받는 경우에 다시 발령하는 거예요. 감액 경정 문서를 다시 발령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 경우는 영업제한 처분 문서가 나왔어요. 영업제한 처분 문서는 언제 나왔냐면요. 담합했을 때요. 이마트 이런데. 그러니까는 그 전통시장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죽인다. 그래가지고 뭐 많죠.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요. 홈플러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둘째, 넷째 토요일 뭐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강제적으로 영업 제한, 즉 의무적인 휴업일과 휴업요일과 휴업시간을 정해버렸죠.
그렇게 했다가 그거를 바꾼 경우가 있어요. 요일은 그대로 두고 시간을 더 늘린 경우가 있고 연장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집합금지 명령 문서도요. 이건 뭐냐면 코로나 때 이제 무한 바이러스 나왔을 때 그 처음에 무한 바이러스 했다가 중국에 부정적이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시 이번에 클린턴 들어와서 무한 바이러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한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중국말로는 우한. 우리 한글 한자로는 무한이고요. 그런데 이 집합금지 명령은 그거죠. 저기 목욕탕,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 이런데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모이지 마라, 매일 뭐 이런 것들도 시간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그때 이제 문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로 문서가 두 개 있는 경우는요, 원자력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을 내렸다가 원자력 건설 허가 처분이 나와버린 경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승인 처분이 있었는데 이 승인 처분을 다투는 중에 건설 허가 처분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건 다 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뉘는 경우는요, 앞에 걸 다투고 있는데 지금 뒤에 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좀 다른 얘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과세 처분을 다투고 있는데 감액 경종 문서가 나오는 경우, 혹은 영업제한 처분 문서를 다투고 있는데 영업제한 처분 문서가 또 나오는 경우, 집합금지 명령 문서를 다투고 있는데 집합금지 명령 문서가 그 다투고 있는, 즉 치송의 본안에서 지금 다투고 있는데 느닷없이 처분청이 뭐야 기분 나쁜데 하면서 시간을 늘려버린다거나, 기분 나쁜데 그렇으면 요일을 바꿔버린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소송의 진행 중에. 네, 여섯 번째 경우는요, 철거 명령이 적시된 계고 문서 있죠. 계고 문서 안에 철거 명령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계고 문서가 또 나온 거예요. 그것도 철거 명령이 적시된 계고 문서가.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문서냐, 취소의 대상이 되느냐. 그럼 그 취소의 대상이 된다면 그 취소의 대상이 되는 문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된다. 일곱 번째 경우는요, 거부처분 문서 있잖아요. 거부처분을 다투는 와중에 거부처분 또 나왔어요. 자, 그런 경우 어떻게 볼 것이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고, 여덟 번째 진짜 시험이 많이 나오죠. 올해도 시험 문제 나온 것 같은데, 변시에서 처분서가 복수가 아니에요. 복수는 아니고, 이제 문제는 그 처분 문서와 의제요가 발생된 문서가 있는 경우에요. 처분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처분 문서는 있는데 이 처분 문서, 이 존재하는 처분 문서가 어떤 특정한 처분에 대해서 의제요를 발생하는 거예요. 즉 간주 효과 있죠. 이 처분이 있는 것을 본다. 그럼 뒤에 있는 의제요가 발생된 처분에는요, 뭐가 없어요? 처분 문서가 없지요. 처분 문서가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 처분 문서를 가지고서 이 처분이 있다고, A 처분 문서를 가지고 B 처분이 이제 효과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간주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요것만 없앨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돼요. 요것만 없앨 수 있느냐. 참 독특한 문제입니다. 요거. 그런데 지금 8개의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외우세요. 그 8개의 경우 수, 이 8개의 경우의 수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경우의 수마다 필요한 판단 기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요것 같은 경우는 이제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경우의 수는.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이건 수익적 처분 취소 인용 재결 취소 소송에서 19조 단소송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건 감액정리, 이것도 취소되고 남은 과세 처분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취소되지 않고 남은 과세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정업자, 이거는요, 완대주실변이라고 외우시는 거예요. 완대주실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흡독상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건설허가 처분, 원자력 건설허가 처분이 나오게 되면 그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 가치가 상실됩니다. 흡독상.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경우에서는요, 여기는 자진철거, 그 다음에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라고 해서 앞에 있는 것만 취소의 대상이 되면 처분이 됩니다. 뒤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거부처분서 문서는요, 거부처분은요, 모두 다 그때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별개의 처분이 된다. 이러니까 둘 다 별도로 취소를 제기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요, 이 의제인 경우는요, 두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 자, 부분 인허가 의제와 그 다음에 일괄 협의체를 통한 인허가 의제가 있습니다. 부분 인허가 의제와 일괄 협의체를 통한 인허가 의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 인허가 의제는요, 즉 인허가가 발생하는 부분 있죠,
부분 허가에 대하여 취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괄 협의를 통해서는요, 취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요, 원래 처분, A 처분 취소를 제기하면서 B에 있는 위법성을 추정하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공부가 사전적으로 돼 있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자, 본 문제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즉, 소장의 원처분 문서와 일부 인용 재결 문서를 첨부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소장의 원처분 문서와 일부 인용 재결 문서 전부를 다 첨부를 해야 돼요. 자, 아니면 침익적 처분 문서와 일부 인용 처분 문서를 첨부합니다. 원처분 문서와 일부 인용 재결 문서 혹은 침익적 처분 문서와 일부 인용 처분 문서를 첨부합니다. 자, 그 이유는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가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취소 소송의 기산점 있잖아요. 기산점을 재결서 정보를 송달을 받는 원처분이 있으면 안 날라고 삼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뭔 얘기야 그렇게 하겠죠. 여기는 인용 재결이지, 인용 재결. 이거는요 행정 심판을 거친 경우를 말해요. 여기는 직권 취소한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원처분 문서가 침익적 처분 문서이거든요. 이 침익적 처분 문서와 일부 인용 재결 문서가 있을 때, 일부 문제가 제기했을 때 우리 판례가 뭐라 오냐면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 자, 이 원처분이란 말은 형성 재결일 때 쓰는 거예요. 이 재결이 취소 재결이어서 원처분이라는 말을 쓰고요. 혹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할 때는요. 이때는 명령 재결일 때 쓰는 거예요. 명령. 일부 취소 인용 명령 제기일 때는 당초 처분이라고 그러고 형성 제기일 때는 원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의미는 똑같은데 취남은 변내당 의미는 똑같은데 그 재결의 형식이 달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침익적 처분 문서와 이 일부 인용 처분 문서 있잖아요. 두 개 있죠. 이런 경우 이거는요 직권 취소한 경우 직권 취소. 처분청이 직권 취소를 한 경우에 이때는 취소되고 나면 원처분만 있는 거예요. 취소되고 나면 원처분만 있는 거예요. 자, 취소의 대상이라고 하면서 그 취소의 기산점을 어디다 댔냐면 자, 재결을 통해서 나왔을 때는 재결서 정보원의 송달을 받은 날이고 직권 일부 취소를 해서 나왔을 때는 원처분 있음을 안 날로 기산점을 삼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원처분은 2017년 3월 2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죠. 그 다음에 명령 재결 2017년 4월 3일 재결서의 정보원이 송달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명령이죠. 자, 이건 변내당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재결에 따른 처분 2개월의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의 문서가 나왔죠. 지금 3개의 문서. 첫 번째는 원처분, 두 번째는 변경 명령 재결, 세 번째는 변경 명령 재결에 따른 처분 이렇게 3개의 처분이 나왔어요.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만 선택형 무시합니다. 왜? 판례가 유일무이한 답이에요. 이건 사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학설, 그 다음에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좀 모르셔도 돼요. 변호사 시험에서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모르셔도 돼요. 왜? 실무자를 지금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연구자를 뽑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있잖아요. 로스쿨 체제로 가면서 연구자가 부족하게 됐어요. 법학에. 연구자가 부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법학의 발달이 멈춰버립니다. 발전이 거기서. 그래서 매우 큰 실수를 했다. 노무현 정권이. 이 로스쿨을 출범시키면서 이 20개의 로스쿨을 출범시키면서 이거를 일본처럼 실패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2개를 없앴어요. 2개를 일본은 안 따라갔어요. 첫 번째는 예비시험 제도를 없앴어요. 두 번째는 이 일반 법학대학원을 같이 동시에 존치시켰어요. 같이 병존시켰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것 2개 때문에 망했다라고 로스쿨에 실행해놓고 3년 만인가 망해버리거든요. 일본이요. 3년 만에. 진짜 초단기에 망해버려. 독일은 아예 1년 만에 없애버렸고. 딱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자기들 대륙법 체계가 안 맞거든요. 가지고 이제 일본이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다가 망해. 지금도 일본은 있긴 했는데 2-3개 학교밖에 없다고 보고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는 일본은 저걸 하는 거죠. 예비시험 제도가 있거든요. 사실을 보기 위해서 일본 사실을 보기 위해서 변시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변시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사실을 없애고 그 다음에 로스쿨 제도 하면서 그 일반 법학 대학원을 없앴어요. 그럼 실무자만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고대, 연대에서 일반 법학 대학원이 없어졌어요. 지금 동국대가 일반 학과와
일반 학과도 없죠. 법학부가 없죠. 그래서 일반 학부로서는 동국대가 최고 학부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학원도 최고 대학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학문의 이런 그 연속성이 깨져버렸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법학 학문의 연속성이 깨져버리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입법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레임, 틀 있잖아요. 틀, 학문적 틀, 혹은 사고 틀,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그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에서부터 벌써. 그래서 그 제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현재는 필요하다. 로스쿨 제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제 그런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개월의 영업정지에 가름한다. 이 가름한다는 것은요, totally displacement죠. 완벽한 대체이죠. 그래서 요건요, 가름이란 말은요, 직권 취소 후 새로운 처분의 발령, 이렇게 하기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2개월의 영업정지와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뭐죠? 그 규범의 영역에 있어서의 크기가 같다, 이런 뜻이에요. 크기가 같다. 그러니까 이름만 틀릴 뿐이지 2개월 영업정지는 사실은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름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건 일본 한자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말이 없는 한자예요. 가름이란 말이 어디서 우리나라? 야,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건 법학 용어인데요. 이 법정 용어가 전부 다 일본 한자예요. 그래서 그 일본 한자를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 우리법연구회 그게. 우리법연구회가 무슨 사회주의 국가 만들겠다 이런 진짜 한마디로 진짜 들을 가치도 없는 험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법연구회 왜 나왔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법학 용어들 있죠. 이게 다 일본 한자라서 우리의 한자적인 일상 언어적 태도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한자가. 여러분 법률 유보 원칙, 유보 있죠. 유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보류에 보류. 일단 보류하겠다. 근데 그 보류를 법에다가 미리 두겠다. 그래서 이제 보류를 하는데 일본 애들은 그걸 유보를 한다면 일본은 보류란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한자를 가지고서 우리나라 법학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아시겠죠. 완전히 언어 체계를 오염시킬 대로 오염시켜놓고 헝클어뜨리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패망당하면서. 그거를 이제 90년 이석연 씨가 이제 전북대 법대 나오셔가지고 사시 합격하신 분인데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있잖아요.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법전도 한글로 만들자. 일반인 못 읽는다. 이거 너무 한자가 어려워서. 여러분 재언, 재구 이런 거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수지 만들기, 그 다음에 고랑파기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 한자예요. 또 그것도. 우리 한자면 상관이 없는데 일본 한자들이 그렇게 막 무차별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퇴치할까? 그래서 이석연 씨가 처음에는 한글화 작업부터 시작을 해요. 그 법학 개념에 있어서의 일본의 잔재를 빼내기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거 하다가 그거를 누구와 이제 주도를 했냐면 그 사시 합격한 친구들이 그 연수원에서부터 우리법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일본적인 어떤 외구적 사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자로 말들을 바꾸고 법리를 재구축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고 그거를 행정법에서는 토착화 현상이라 그래요. 이제 유지태 교수님이 하시다가 요절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행정법에서도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뒤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양하려면 일본 거 베끼지 말고 이양하려면 원형을 한번 제대로 알고서 베끼자. 그래서 서울대로서 박정 교수님이 독일에 시험 공부하라고 이제 행정법의 체계와 기능이라는 그 책, 그게 자기 연구 논문 방향성이거든요. 행정법에 대한 그 책을 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그 한 걸 이제 그 책으로 엮은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정말 치열한 그런 사고 과정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법이 일본 법이 있잖아요. 이미 극복이 됐는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오면 황당해하죠. 자기들이 식민지 시대에 심어놓은 법인데 이미 극복이 다 됐어요. 그 많은 부분 다 극복이 돼버렸어요. 근데 용어들은 그대로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어떻게 퇴치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대법원에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나온 각종의 그 법리라고 해서 이제 전합체에서 나온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있던 잔재들이 막 사라지고 있어요. 용어들이. 옛날에 자유재량행위, 기속재량행위 막 이런 말 나오거든요. 다 그런 다 사라지고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기속재량이란 말이 없어요. 그거는 모순 충돌된 용어예요. 그냥 원래 자유재량 행위예요. 근데 자유재량 행위였다가 그 자유자는 뭐냐면
통제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 법치국가가 완벽하게 정립된 현대사회에서는 통제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통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통제 안으로 들어온다 이걸 기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재량은 다 기속재량이에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기속행위도 있고 기속재량이에요. 그러니까 기속에 다 모두 다 이제 또 기속재량이니까 그 기속자 빼도 된다. 왜? 기속행위가 동일한 행위는 아니니까. 그래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이렇게 양분되게 딱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현재는 다 있잖아요. 판례가 다 그런 이런 변천 과정을 거쳐와요. 근데 그런 거 모르니까 우리법 연구회가 무슨 뭐 공산주의 연구회다 이런 한마디로 개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이양 비판하려면 알고 하자는 거죠. 자, 가진금 부가처분이란 문구에서요, 가름이란 말은 있잖아요. totally displacement예요. 완전한 대체죠. 완전한 대체. 완전한 대체니까 이 규범적인 영역에서는 그 크기가 동일하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의 본질이 뭐라고요? 2개월의 영업정지예요. 따라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700만 원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된 것은 뭐예요? 일부 취소에 불과하죠. 지금 일부 취소죠 이거. 그죠? 2개월하고 똑같으니까 3이 2로 바뀐 거에 불과하잖아요. 말은 700만 원 과징금 부과처분이지만 그죠? 자, 일부 취소는 원처분을 일부 기각하고요. 또 원처분은 일부 인용하는 것이 이제 합쳐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전체 처분이라면, 그 중에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는 원처분과 내용이 다른, 자, 인용 재개는 재개설치 고양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쵸? 내용이 다르면. 그러니까 원처분하고 내용이 다른 인용 재개. 이 내용이 다르다 하면 이제 사람들이 내용 하면요. 무슨 뭐 컨텐츠, 안에 있는 뭔가를 가리킨다 하는데 이 법학에서의 내용은요. 종류를 말합니다. 종류. 법학의 내용은 효과이기도 해요. 법학에서의 내용은 목적이에요. 다 동의해 이거. 이건 모르니까 맨날 내용 나올 때마다 이 사회과학에서 우리가 일상원에서 말하는 내용을 들여다보죠. 내용을. 국그릇 속에 들어있는 게 국이냐 죽이냐 밥이냐 이 내용을 들여다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법학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효과, 종류,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원처분은 뭐냐면 3개월 영업정지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온 게 뭐예요? 원처분 일부 인용이 나오면 1개월은 날려보내고 2개월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2개월 영업정지. 즉 일부 인용은 1개월 일부 인용이죠. 그러니까 3개월에서 2개월로 바뀌었잖아요. 내용이 다르죠 지금 이거. 그죠? 그래서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막 헷갈려 하신다니까요. 딴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은 뭐다? 종류를 가리킨다. 종류.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은 처분의 종류가 바뀌는 인용 재결이 낫다. 뭐 3개월 영업정지에서 2개월 영업정지로 내용이 달라진, 즉 종류가 달라지는 인용 재결이 낫다. 그런데 그 2개월 영업정지를 가름하더라. 뭘로? 700만 원 과징금 처분으로. 따라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배워요. 일단은 이거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다면 문제는 원처분의 일부 기각은 비록 일부이나마 원처분과 내용이 같죠. 일부니까 그죠? 기각이란 말은 원처분 잘한 거야. 그 범위 내에선 그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런 절대로 기각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절대란 말은 있잖아요. 그 내용의 하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용. 그러니까 종류를 바꾼다 그래서 그 종류를 바꾼 거에 하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기각에서는. 기각은 뭐냐면 남겨둔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히려 남겨둔다 그 부분은. 그런데 원처분의 일부 인용 있잖아요. 일부 인용은 자, 이 종류를 바꾸는 거죠. 바꾼다는 것은 원처분과 내용이 다른 재결이므로 재결 자체는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지만 문제는요. 문제 이거예요. 원처분이 침입적 처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원처분이 지금 침입적 처분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건 침입적 처분을 다루고자 하는 요것에 해당하는 건요. 원처분이 수익적 처분일 때예요. 원처분이 수익적 처분인데 이 직접 상대방한테는 수익적이지만 제3자한테는 침입적 효과를 발생할 때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침입적 처분의 취소는 그 효과가 수익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3개월을 1개월을 마이너스 해주고 2개월은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그 판단을 유지하는 거예요. 1개월만 없애줘요. 그럼 없애주는 1개월조차도 수익적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수익적 처분은 직접 상대방은 수범자 이론에 의하면요. 원고적 기억이 없어요. 수익적이든 침입적이든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분명히 해당하는데
문제는 원고적 계획에서 탈락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원 피업 재관행이라는 이 7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순서적으로. 그 외에도 처분의 취소는 소급무효로 처분 시에 이전 상태로 해기하죠. 소급무효가 되니까. 즉 처분의 부존재로 되어버리죠. 이전 상태. 이전 상태가 뭐예요? 처분의 부존재잖아요.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침입적 처분의 일부 취소일지라도 그 일부 취소의 범위 내에서는 처분의 부존재가 되죠. 따라서 취소의 대상 자체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소익이 없다 합니다. 이때 소익은 협의 소익이 아닙니다. 대상 절기 없다는 의미에서 소익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원처분의 일부 기각으로 남게 된 원처분이죠. 일부 기각으로 남게 된 원처분은 원처분의 그 판단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서만큼은. 이게 바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처분의 일부 기각은 재결체 고양이법이 있음으로 하는 것에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마지막의 명령 재결에 따른 원처분 문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는 사실행위 통지행위에 불과하죠. 다른 처분, 그러니까 명령 재결에 따른 처분. 요거는 사실행위인 통지행위에 불과하죠. 사실행위는 절대로 무효로 돌릴 수가 없는 행위죠. 아니 뺨을 맞았는데 뺨 안 맞은 상태로 갈게.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사실행위는. 그러나 뺨을 안 맞은 상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게 이건 가능한 거고요. 명령 재결에 의하여 명령된 처분 문서를 국민에게 통지한 경우에 불과하다. 이런 그죠? 명령지 통지행위는 명령 재결에 의하여 명령된 처분 문서를 국민에게 통지한 경우에 불과하다. 이거 자체가. 자 그렇다면 이번 이제 원처분의 일부 기각으로 남게 된 원처분이 무엇일까요? 동그라미 1번이죠. 동그라미 1번. 즉 취소의 피고는 그렇다면 당연히 원처분의 일부 기각 남게 된 이 원처분을 행한 처분청이 되겠죠. 그래서 2번까지는 맞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원처분은 뭐냐면 자 남게 된 원처분은 뭐냐면 그 판단이 유지되는 그 범위 있잖아요. 유지되는 범위 내에다가 뭘 붙이는 거예요? 원처분 일자를 붙이는 거죠. 처분 일자를 붙이는. 그러니까 판단이 유지되는 범위 내가 뭐냐면 700만 원 과징금 처분이죠. 그 다음에 원처분 일자는 3월 2일이고 3월 2일을 원처분 일자를 붙인 이 판단이 유지되는 범위 내. 그러니까 한참 뒤에 처분인데 마지막 처분에다가 원처분 일자를 붙이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원처분의 일부 기각으로 남게 된 원처분 소송의 기산점은 언제냐 그랬더니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원칙이죠. 근데 문제는 외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이에요. 따라서 갑이 2017년 6월 12일에 취소송을 제기하면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3월 7일부터 90일이 지나서 불가쟁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죠? 안날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있은 날은 1년이고 안날은 90일이니까 좀 더 단축된 기간의 기산점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처분 있음을 안 날인 3월 7일부터 90일이 지나서 6월 12일은 90일이 지났잖아요. 그죠? 3, 4, 5이니까 6월 6일 날 6일자로 거의 90일이 지난 거 아니에요? 중간에 2월 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가능이 발생하지만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은 언제예요? 4월 3일이에요. 2010 4월 3일. 따라서 그때부터는 90일 이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 된단 말입니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기하죠. 법령에 기하여 영업자에 대한 행정재해처분을 한 후에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자 이거를 당초 처분과 그 다음에 변경 처분이라 그래요. 뒤에 있는 변경 처분. 자 이거 그러니까 당초 처분이 있죠. 영업자의 이게 행정재해 처분을 당초 처분을 한 후에 당초 처분 이게 당초 처분을 한 후에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했어요. 이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변경 처분을 한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700만 원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변경 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을 소멸한 것이 아니에요. 변경 처분에 당초 처분을 소멸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남아있잖아요. 2개월이. 그래서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변례당. 그러니까 변례당.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 처분에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
변경 처분에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 이거 뭐라 그랬어요? 종류라 종류. 그러니까 변경 처분에 유리하게 변경된 그 처분 종류잖아요. 종류가 더 유리하게 변경된 처분의 행정 제재가 여전히 위법하다 이거 남은 것도라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이걸 변내당 당초 처분인지 변경 처분은 아니에요. 변경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날짜와 관련된 거예요.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변경 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소기간을 할 때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날짜를 붙여라. 어디에다가? 변경 처분에다가 붙여라. 그러니까 취소 소송의 대상은 변경 처분이지만 그 기산일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의 기산일을 붙여라. 그 다음에 자 별표 있죠. 별표. 여러분 별표 많이 듣습니다. 이 별표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행정사무처리 규칙 있죠. 행정사무처리 규칙 이걸 뭐라 그래요? 시행규칙이라고 하죠. 시행규칙 이걸 행정규칙. 행정규칙. 이거를 행정규칙이라 하죠. 여러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누는데 이걸 행정규칙이라 그래요. 이 행정규칙은 오로지 공무원한테만 법으로서 기능을 하는 건데 그거를 국민 쪽에다가 무언가를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규명령 형식에 삽입하는 입법기술이에요. 즉 법규명령 형식은 판례는 주로 원칙적으로는 법률하고 대통령령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시행령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걸 법령이라 하거든요. 법령. 물론 총리령 부령은 매우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이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 법규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률에다가 행정규칙을 넣으려면요. 사무처리 규칙인데 이 행정규칙을 넣으면 별표로 넣어요. 대통령령에도 이 행정사무처리 규칙을 넣으려면 별표로 넣어요. 뭐예요? 삽입하는 입법기술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본질은 행정규칙이에요. 그죠? 이 삽입하는 입법기술에 의해서 넣은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이에요. 이 법규명령 형식으로는 대통령, 총리령, 부령이 있는데 이 별표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판례는요 헌법 규정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요. 대통령령에 있는 별표는요 헌법 75조의 집행명령에 해당해요. 자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 대통령령은 헌법 75조로 봤더니 다 있잖아요. 뭐예요? 이임명령과 집행명령인데 모두 다 법규명령이래요. 그러니까 법률하고 대통령령에는 별표는 전부 다 법규명령이에요. 별표를 넣으면. 그런 따라서 처분청은 그 위반하면 그 즉시 위법이 돼요. 그거는 법규명령은 위반하면 그 즉시 위법이에요. 그러나 총리령과 부령이 있는 별표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누어요. 법령, 즉 법률과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별표하고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소관사무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발령한 별표가 있어요. 시행규칙 내에다가 이 직권으로 발령한 별표는 전부 다 행정규칙이에요. 이건 법규명령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한 별표예요. 분명히 사무처리 규칙이라 했잖아요. 제정한 별표예요. 이 별표 판례는 그 위임의 대상을 살펴봤더니 요 법률 규정의 요건과 효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법령이. 그랬을 때 이 법령이 총리령 혹은 부령에 위임한 사항이 위임을 했는데 그 대상이 법률 요건을 구체하는 경우라면 법규명령으로 봐버려 이걸요. 구체하는. 그런데 단순히 구체화가 아니고 법률 요건의 구체화라서 요건. 근데 법률 효과의 구체화라면요. 요거는 행정규칙으로 봐요. 법률 효과의 구체가 뭐냐? 종류를 세분화한다. 처분의 종류를 세분화한다 이런 뜻이에요. 처분의 종류의 세분화. 이걸 말하고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은요. 처분의 종류의 세분화가 아니고 이것도 세분화인데 뭐죠? 처분 요건의 세분화. 요건의 세분화. 그러니까 요거는 처분의 종류 1개월, 2개월, 3개월 영업정지. 그 다음에 처분 요건인데 앞에 있는 게 추상적이니까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요건을. 이럴 때는 요거 법규명령으로 봐요. 요건의 구체화라면 법규명령으로 봐요. 요건은. 그런데 이 처분 효과를 이렇게 잘게 자르는 것은요. 행정규칙으로 봐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무조건. 이거 이렇게 쉽게 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쉽게 안 가르친다고요. 강사들이. 이거 잘 몰라요. 헌법 공부 잘 깊이 있게 디플리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 모른다니까 이 말을. 이런 사고가 법령이 보건복지고시나 국세청장의 훈령이나
경기도지사의 규칙에 있잖아요. 법률 요건의 구체화를 임한 경우에는 직접 법규명령으로 보지는 않아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서 여전히 뭐예요? 그 뒤에 행정규칙이란 말은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다만 법령 보충적이라고 와요. 이 법령이 뭐예요? 법규명령이 아니에요. 법률 플러스 시행령이에요. 이거 법률 플러스 대통령령이라고요. 판례가. 근데 자꾸만 우리 교수님들이 이 법령 보충이 법령을 법규명령의 약자라고 오해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과 대통령령을 보충해주는 행정규칙이에요. 근데 뭘 보충하냐면 처분의 종류를 잘게 자르는 것은 보충이라고 보질 않아요. 이게 요건을 세분화한 것만 보충이라고 봐준다고요. 왜? 법률하고 대통령령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추상적인 용어로 써놨더라. 약간의 추상적인 용어로 써놨더라. 그 추상적 용어를 그 영역의 전문가인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그 상황을 규제하고 혹은 그 상황에 나타나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훨씬 좋아요 라고 올라오면 이렇게 별표로 만들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정말 알면 쉬운 논리이긴 하죠. 자, 법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데 여기에 이 법규가 도대체 뭐냐,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 시간을 이렇게 쏟느냐는 거예요. 그건요, 판사가 처벌의 위법성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에요. 판사가 적용하는 기준이에요. 즉 판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처분의 위법성이 이제 문제 상황이잖아요. 이 문제 상황, 처분이 위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판단 기준이에요. 이거는 기소 의무예요. 무조건 동원해야 할 판단 기준이에요. 만약 판사가 이 기준을 동원 안 하면요, 그 즉시 위법이죠. 그래서 위법할 때의 법률 판례는 법령이라요. 그래서 법률 플러스 시행령인데 이 법률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률의 법규 창조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거 일본 한자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일본 한자잖아요. 법률의 법규 창조령. 법률이 법규를 창조한다고 이제 가짜가 주격조사로 보면 법률이 법규를 창조하는 힘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법률의 법규 창조는 그게 아니죠. 이 법률이 법규를 창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 법률은 법규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건요, 관계개념. 법학에 있어서 이 력자 있죠. 이 력자 있잖아요. 이 력자가 힘이 아닙니다. 법학은 관계입니다. 관계. 이거 독일 말로 이 칸트가 말하는 관계 개념이 이거는 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 관계 개념이요, 우리 동양 철학에는 없어요. 동양 철학이 없어요. 성리학에는 있는데 일본에는 성리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 6.25래 임진왜란 때 기껏해 그때 태계 이황 가져와서 성리학이 일본에 꽃이 피웠다 이렇게 했거나 계속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잠깐 걔네들 있잖아요. 잠깐 참조 철학에 불과해요. 그게 주류 철학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관계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힘으로 자꾸 처리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관계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은요, 칸트가 얘기하는 칸트류의 그 뭐죠? 합리주의자가 얘기할 때 이런 힘들이라는 것은요, 창조한다는 힘이 아닙니다. 법률이 법규가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따라서 법률의 법규 창조를 위해서 법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취소 및 수소 법원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을 재판 규범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진술은 그래서 맞게 되죠. 그죠? 지금 이 수소 법원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은 이건 뭐예요? 요건의 세분화가 아니고 처분 종류의 세분화잖아요. 처분 종류의 세분화니까 당연히 재판 규범으로 삼을 이유가 없죠. 자, 일부 취소 판결은 형성 판결이죠. 자, 일부 취소 하면 형성이란 말입니다. 법학에서 형성이라는 것은요, 뭔가 없는 것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법학은 약속된 용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형성은요, 생성, 변경, 소멸을 말합니다. 생성, 만들기. 그래서 그 뭐죠? 없는 권리를 주는 강학상 특허 있죠. 이것도 형성이죠, 형성. 그래서 그 형성적 행위를 하죠.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할 때, 왜 형성이냐? 없는 것을 생성해 주니까. 그 다음에 변경,
그다음 마지막 소멸이 있죠. 변경 소멸. 이 소멸의 일부 취소가 일부 이나마 소멸하고 있잖아요. 소멸시키. 그러니까 형성 판결이잖아요. 따라서 형성 판결은 무조건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형성은 무조건 근거. 이거 무조건 여러분 기억합니다. 형성은 무조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일단 그 근거부터 찾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풀이할 때 성급하게 이론을 먼저 생각하는데요. 이론의 이치가 법학 답안 작성이나 법학적 사고에서 의미가 없어요. 이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론이 의미가 없어요.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도요. 무조건 법령과 판례예요. 법조문이 아니고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무조건 법령과 판례예요. 근데 이론이 살짝 필요한 이 시험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요. 입법고시하고 법원행실은 이 이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행정법이 이 시험 과목이 아니고 원래는 행정법학이 시험 과목이에요. 근데 변시하고 그다음에 오공채는 행정법학이 아니에요. 행정법이 시험 과목이에요. 어쨌든 자 근거를 찾으면 이제 일부 취소 판결을 하기 위한 판례의 사고를 알아야 되죠. 두 번째는 일부 취소 판결하기 위한 판례 사고, 즉 요건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는 근거를 찾고 그 근거를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결론은 빨리 보고 가겠습니다. 일부 취소 판결의 근거는요. 행정법 4조 1호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이 용어에서 이 변경이 근거라고 봐요. 판례가. 여기서 취소 또는 변경할 때 이 변경이 근거라고 봐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이 변경은 일부 취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취소는요, 전부 취소를 말해요. 아시겠죠? 전부 취소, 일부 취소로 봐요. 우리 판례는 그렇게 봐요.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고, 그게 아니고, 앞에 있는 취소와 뒤에 있는 변경은 또는이라는 등이 접속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앞에 있는 취소는 전부 취소, 뒤에 있는 변경도 전부 취소 후 새로운 처분의 발령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기본 베이스는 또는이란 말 때문에 전부 취소라는 동일한 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취소는 전부 취소, 그 후속 조치 없기. 변경은 전부 취소 후 새로운 처분 발령하기. 이렇게 하면 우리 판례가 그 변경, 그걸 이제 적극적 변경설이라는데 그걸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 수용하지 않을까요? 전부 취소 후 새로운 처분의 발령. 전부 취소 새로운 처분의 발령이라는 요 표현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취소까지는 고개 끄덕이는데 갑자기 뒤에 생뚱맞게 새로운 처분의 발령 이래버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이 권력본리 원칙상 법원은 처분을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자, 앞에 있는 취소는 전부 취소, 뒤에 있는 변경은 일부 취소를 말해. 그래서 일부 취소를 말한다고 해서 근거를 찾아요, 판례가. 그러면 이제 이 변경을 있잖아요. 이건 변경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무런 의미를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을 구체화합니다. 어느 경우에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볼까 했더니 외하처 가일특, 이거 두 문자 외우세요. 외하처 가일특이라는 이걸 변경으로 봐요. 판례 전문을 한번 볼게요. 외하처,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외하처, 가일특, 가분성이니까 일특, 그 처분 대상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즉 당해 취소 부분, 즉 일부 취소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 그 뭐요? 소급무효가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하나씩 또 우리가 한번 이제 풀이를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판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외하처, 외형상 하나의 처분, 외하처. 외형상 하나의 처분이라는 이 처분에서 외형상이 뭐냐는 외형상. 이건 물어보면 학생들 순간 당황하는데요. 이 외형상이란 말은요, 처분 문서를 가리킵니다. 외형상 이 말은 처분 문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법학에서는 외형, 외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문서를 가리켜요, 문서를. 그 다음에 형식, 이거 외형, 그 다음에 외부적, 그 다음에 형식, 이런 거 전부 다 있잖아요. 문서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 성문법, 불문법, 그 다음에 성문법은 불문법은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형식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 법치주의인데 뭐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법률이라는 문서에서만 할 거야. 실적 법치주의는 이 법률이라는 문서를 전제로 하긴 하는데 그 문서가 담고 있는 우리가 취지나 목적, 내용도 한번 살펴봐야 돼. 이렇게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외형상 하나의 처분에서 그러니까 뭐 하나는 뭐냐, 하나는. 외형상은 이제 이거는 처분 문서를 가리킨다 했으니까 하나는 뭐냐 했더니 의사표시가 하나인 경우를 가리켜요. 그럼 도대체
처분 문서에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 게 있을 수 있냐? 있지요. 부관이요. 부관. 부관은 종된 의사표시, 그 다음에 주된 의사표시. 주된 의사표시에 종된 의사표시가 부과되어 있다. 이게 바로 우리 판례가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판례의 모든 문구는 막연한 문학적 표현이어서 수험생들 스스로 그 의미를 찾아가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판례는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가리킨 용어예요. 요거를 모르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법학. 이거 알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서 언어 논리 실증주의가 정확하게 지배하는 부분이죠. 자, 실증이란 뭐죠? 실험과 증명의 이 약어죠, 약어. 그러니까 실증되어야 하므로 실증을 하려면요, 예, 현실의 무엇인가로 가시적이어야 돼요. 아이, 우리 눈에 관찰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실증을 해요? 실험과 증명을 해요. 실험과 증명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아니면 가시적이지 않더라도 그 의미 내용이 한정될 수 있으면 되죠. 그 의미 내용이 한정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언어의 의미가 미치는 범위 the span of the power라고 하는데, 언어가 미치는 범위가 한정되면 돼요. 그게 바로 여기 위에 있는 게 가시적이다, 그 다음에 일부 특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분성은 행정행위를 기속행위 재량행위로 나눌 때, 그래서 이 가분성이 있냐 없냐 할 때는요, 이거 한다는 거예요. 기속행위 재량행위로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문제가 되죠. 판례가 이제 또 기속행위 재량행위로 나누는 판례가 또 존재하죠. 가분성이 있는 처분은 기속행위를 가리키고요. 자, 그 다음에 가분성이 없는 처분은 재량행위를 가리켜요. 그래서 가일특 했을 때 가분성이 있냐, 기속행위? 기속행위면 그 즉시 뭐죠? 일부 취소 판결이 가능하죠. 근데 재량행위는 불가능한데 예외가 있죠. 따라서 기속행위는 일부 취소가 가능해요, 일단. 그 다음에 단계 구조에 가요. 여러분 단계 구조로 말 배우실 거예요. 가분성이 없는 처분이 재량행위라도 그 일부 특정, 가일특,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럼 일부 특정은 어떻게 하냐? 내 논리에서 마음대로 하냐? 그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도 막 문학적 표현을 써요. 자기 나름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때는 실험과 증명, 실증돼야 하죠. 실증돼야 하니까 실증이 뭐라고요? 가시적이에요. 이 가시적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요? 법률 규정이 있죠. 그래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재량행위죠.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14조, 이 법률 규정을 봤더니 14조에 부분공개 의무 규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일부 특정이죠.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음주운전 있죠. 음주운전에는 운전면허의 취소 있죠. 취소. 요것도요,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은 재량행위예요. 그런데 이 재량행위인데 운전면허를 있잖아요. 이 취소하는 그 종류가, 차량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법령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거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모두 취소했더니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면허까지 취소된 경우 있죠. 예, 그럴 때는 판례가 일부 취소해집니다. 자, 처분할 것인지 여부와 그다음에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 있잖아요.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이탈할 경우 법원은 쓰는 재량권 이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일부 취소 불가능하다.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만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재량행위. 그러니까 가분적이지 않다요. 재량행위가 이게 가분적이지 않는데, 여기 좀 재밌는 말이 나오죠. 그죠? 자, 그 재량이 있잖아요. 여기 뭐냐면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 그 다음에 처분을 한다고 그러면 그 처분의 정도, 이렇게 나오죠. 할 것인지 여부에 관련한 거, 이걸 결정재량이라고 그래요. 결정재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할 거야 하면 처분의 정도, 이제 이건 처분의 정도라는 건 처분을 한다고 이미 전제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선택재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재량을 결정재량과 선택재량 둘을 다 인정했다는 게 중요해. 이 판례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있어서만큼은 그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예요. 심지어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사실은. 설령 근데 그걸 했다 하더라도 그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전부 취소해라. 이게 이제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부 특정이 될 때는 일부 특정된 부분만 취소해도 된다. 근데 그게 두 개밖에 없단 말이죠. 정보 비공개, 정보용법 14조하고 그다음에 음주운전 요 두 개만 있습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것만 하고요. 조금 더 시간 지나면 한번